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논중가치론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오늘 처음으로 황림학원에 오게 된 수리논술 강사 도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의 순서가 네 번째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수업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자리긴 한데 최대한 안 겹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겹치는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빠르게 2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소개 글이고요. 여기 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개글을 적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애들한테 수업을 하지를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정리하자면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요, 약간 시각을 바꿔서 뭐 전략적인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대체 수리논술 시험이라는 게 어떤 시험이길래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고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생각에 요약하자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 프린터로 배부가 됐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문제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과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은데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100분에 30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이제 논술은 보통 100분쯤 될 거예요. 한 90분에서 120분 정도 되는데, 문제가 큰 덩어리로 한 2개에서 3개쯤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소문항이 대신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럼 그렇다고 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출제를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30문제면 사실 내 등급이나 내 실력에 비추어서 뭐 4점은 버리자라든지 뭐 22번 버리자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는데 문제 수가 작으니까 절대 버릴 수가 없겠죠. 네.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내용을 보자면 상황이 되게 새로운 것들을 자주 주려고 하고요. 뻔한 느낌을 좀 지우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요 형식과 연결되는 내용이 될 텐데 문제가 작으니까 뻔한 걸 주면 사실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는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경험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새로운 상황을 주려고 하고 또 소문항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풀다 보면은 되게 호흡이 길어져요. 이래가지고 다음, 그래가지고 다음, 그래가지고 다음 이런 식으로 호흡이 긴 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교수님이 나한테 뭘 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긴 호흡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 구조 짜는 연습을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짝 조금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초반 기간에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게 논술은 대체 어떤 시험이길래 우리 애가 그래도 한 1등급쯤 나오는데 뭐 논술 엄청 어렵다고 한다더라. 아니면 2등급쯤 나오는데 뭐 택도 없, 뭐 너무 어렵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오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용을 뜯어보면 절대 선행학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모든 내용들이 고교 과정 내용으로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상황을 다르게 주고 문제 구조가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뭐지? 약간 이런 식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서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형식의 구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식과 글을 섞어서 답안 작성을 하는 연습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뭐 비중이 크진 않은데 말씀을 드리자면 새로 추가되는 느낌으로 증명 형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리논술 그거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그 증명 그거 평소에 해보지도 않아가지고 너무 어렵던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이렇게 총 4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수업을 대체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3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나이스하게 남보다 훨씬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으려면 사실 본질적으로는 실력이 좋으면 돼요. 근데 앞선 선생님들께서도 계속 강조하신 거지만 어느 누구건 자기 기준에 완벽하게 충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반 자체가 뭐 의학계열 이런 타겟이 아니라 지금 이상 등급의 명문대 반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원하는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이제 그러니까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막 말도 안 되는 걸 절대 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제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출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레벨을 떠나서 논술 주제들이 되게 도는 주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실제 내용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괜히 각색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딱 기억나는 걸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연도에 한양대 문제 어떤 주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한 번밖에 예시가 안 들어있긴 하는데 한양대 에리카에 똑같은 주제가 나왔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번에는 인하대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뭐 어디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도는 그런 주제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주제들이잖아요. 물론 아주 새로운 것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지만 도는 주제들이 충분히 있어서 이런 평소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철저히 대비를 할 수 있다. 여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여기 써드린 물음의 형식과 구조에 따른 풀이법을 익혀야 한다라는 경우에는 뒤에 내용과 조금 결부되는 내용이 있어서 넘겨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죠. 수능과의 차이점. 이것도 내용적으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약간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뭐랄까요, 좀 와닿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인데, 제시문이 있어요. 제시문이라 하면 물론 새로운 상황을 주는 제시문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주는 거지? 이거 너무 당연히 평소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막 제시문에 써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되게 빠를 것 같아요. 왜 써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푸는 때 쓰이니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제시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냐면, 물론 딱 읽었을 때는 이거 왜 주는 거야? 라고 보이겠지만 문제를 풀러 들어가서 구조를 짜는 입장이 되었을 때, 앞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얘를 참고해서 이렇게 하면 구조를 짜볼까? 이런 이제 구조 짜는데 제시문이 충분히 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척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2번, 3번은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조건 같은 경우에 수능과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덜 구체적으로 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문제가 너무 다양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차이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그 학생들 입장에서 딱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각이 빨리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연습을 통해서 빨리빨리 좀 이게 바로바로 구조를 잡을 수 있다면 논술은 이해는 돼요. 뭘 물어보는지는 알겠고 무슨 조건을 준 건지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조를 짜서 풀어야 되는 거지? 이게 잘 이제 흐름이 잘 안 보이는 그런 형식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차이를 알고 그에 맞는 대비를 꼭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술형 답안이다. 그래서 수식과 글로 교수님을 설득하는 거다. 요거 같은 제 개인적인 표현이긴 한데, 글로 쓰는 거긴 한데 교수님은 결국에 이 친구가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도 내가 이래를 해가지고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를 이제 설득을 하는 애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일단 본질이 되겠지만, 이게 또 누구를 보여주려고 답안 작성한 일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평소에 그런 시험을 준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신 거지만 모의논술에서 안 끝나고 꼭 다시 쓰기 과제를 시켜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다시 쓸 정도까지, 뭐 당연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냥 아는 거랑 막상 써서 정리할 수 있는 거랑은 또 약간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쓰기까지 과제를 해서 실력 여하에 상관없이 한두 달 정도 이거를 빡세게 진행을 하면, 그 수업에서 시키는 것만 충분히 따라와주면 이제 뭐랄까요, 쓰는 거에는 딱히 거부감이 없달까요. 처음엔 다들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시험 본다 그러면 누가 평가하려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처음에는 이 말을 뭐라고 쓸까? 아니면 이거 써도 되나?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할 텐데, 이런 연습을 통해서 그냥 뭐 쓰면 되지 뭐. 이런 말을 여기 쓰면 되겠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시킨다. 그리고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자면 이제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을 쓰다 보니까 내 학습 상태가 어떤지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증명 형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이제 의치서 이런 라인이면은 사실 완전 어렵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딱히 첨언 들을 것도 없고요. 그냥 똑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2, 3등급 라인에서 나오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빡센 선을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결부되는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비중이 크지 않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말 그대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하면 처음 하는 건데,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자면 아까 첫 시간에 그 오승윤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뭐뭐뭐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라고 하면 존재한다고 해보자라고 이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 이게 그거 사실 논리인 거잖아요. 수학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하면 안 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의미가 생기는 그런 형식의 논리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이제 해볼 일이 없어가지고 일단 모르는 거지, 하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중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구성은 이제 뭐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올해 조금 새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방식인데, 일단 이런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구성되는 문제들은 이제 실제 기출 문제, 아니면 모의 문제, 아니면 이제 기본이 될 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이제 문제 퀄리티는 보장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문제의 해설이 애들한테 배부가 될 테고, 제가 더 수업을 하겠죠. 근데 그 해설은 교수님이 쓴 거고요. 저는 아무튼 그 문제를 또 제가 푸는 시각이 있겠죠. 또 완벽하게 똑같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인 거고, 또 이제 제가 수업하는 건 저의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의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따라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저의 그 의식의 흐름을 담는 요런 좀 손글씨 풀이를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법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난 이런 거 이렇게 풀었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잖아요. 애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저의 뭔가 덕목이 될 테니까, 그거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이 풀이법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뭐 모든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에 수업 형식 같은 경우에는 저와 다수를 상대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원론적인 이야기, 다수에 맞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각자에 맞는 꼼꼼한 피드백도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꼼꼼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약간 조금 잔소리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말하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그 2022학년, 올해 입시를 치른 경우죠. 그 경우에 시험 범위에 따른 학교의 분류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짝 써둔 건데, 사실 이제 확정된 게 아니라서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반을 수강을 한다면 결국에 쓰게 되는 학교가 되게 폭이 넓을 거예요. 위로도 있고 아래로도 있고 되게 폭이 넓을 건데, 보통 이 정도를 적지 않을까에 이제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냐면, 미기박을 다 준비하면 여기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만약에 이제 기하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위 학교들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미적밖에 안 했으면 여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원서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냐면, 물론 4, 5월이 됐을 때 모집 요각이 딱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러면 이 학교는 출제 범위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확인하고 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9월 넘어가면 애들이 논술 공부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원서 쓰고 나면 수능이 훨씬 가까워진 마음이 드니까 9월 한 중순 넘어가면 공부를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달, 4달쯤 되겠죠. 그 시험 범위를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물론 준비를 안 될 수도 없어요. 당연히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 앞 기간이 다 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의 계획은 이제 상반기에는 최대한 미적 기하 확통을 좀 다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커리 구조를 빨리 훑고 넘겨드리면, 그래서 이제 1월, 2월 달에 겨울방학 특강이죠. 오늘 이제 요거 설명인 건데, 그래서 이제 요 기간에는 수학 수원 수투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요거는 시험 범위 때문에 앞에 얘를 진행한다 이게 아니고요. 앞선 선생님께서도 딱 말씀을 하셨는데, 논술에서는 진짜로요, 수학 수원 수투만으로도 충분히 되게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였거든요. 실제로 수원 수투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성대잖아요. 그럼 시험이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에서도 충분히 빡세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전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쉬운 것부터 실전 난이도 직전까지 조금씩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기하 확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으로 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신으로 빡세게 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렇게 공들일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내 원래 계획 자체가 내신으로 학교 가는 게 아니었다면. 근데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관심 있게 오기 시기도 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에
이 이제 논술 수업에서 기하 확통의 기초부터 다져주는 게 결국에는 뭔가 그 역할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대한 기하 확통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기반해서 개념 다지기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반의 그 학교의 레벨들의 실제 시험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험 범위가 개편되고 시험이 진행이 됐으니까 요거 난이도가, 요거에 대한 시험이 4월 한 말쯤 되면은 학교에서 기출을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걸 한번 싹 훑어보고, 아, 이 정도 선으로 지금 내려고 하고 있구나, 했었구나, 요거를 좀 참고해서 요 기출 토대로 난이도를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재를 살짝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만약에 학생 입장이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논술 이거 하겠다고 기하 확통을 한다고 엄청 부담스러운 거 너무 당연한 사실인 것 같은데,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조금 살짝 말씀을 드리면,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물론 연세대나 막 의학 계열쯤 되면은 기하만으로도 그냥 아주 끝까지 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명문대 라인이라고 한다면 기하만으로는 완전 막 끝까지 내려고 하진 당연히 않을 거고요. 보통은 껍데기는 기하인데 알고 보니 미적분 문제인 거예요. 물어보는 걸 대답하려고 하니까 이제 미적분 내용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온다, 이것만 나온다는 절대 아니겠죠. 많이 나온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확통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 맨 마지막 쪽에 확통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의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새로운 내용이라서 요거를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는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서 요거에 맞춰서 네,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네, 요거는요, 이게 학교마다 일정은 다르겠지만 이제 바로 앞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건,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저도 그렇고 이 정보에 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애들 막 지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애들은 별로 생각보다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뭐 등록했으니까 학원 듣는다, 이런 친구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내가 결국에는 본인이 공부를 하는 거고 본인이 학교에 지원을 하고 내가 원해야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게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계속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들을 건 아니니까 학교마다 모의논술을 다 실시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운을 띄워가지고 너 어디 관심 있냐 해서,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든 한번 봐보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독려만 하는 거죠. 한번 등록해서 꼭 봐봐라. 그리고 학교에서 채점도 해주거든요. 그 채점의 결과가 제 생각에는 굉장한 그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학교에서 어느 선까지, 어느 깊이까지 채점을 하려고 하는지를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실제보다는 대충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렇게 모의논술 좀 볼 수 있게 좀 독려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에서 9월 이제 그 여름 방학에는 이제 실전 난이도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진행하는 수업들은 단원별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7, 9월에 진행하는 수업들은 이제 문제별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뒤에는 네, 대학별 파이널 진행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정은 이렇게 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